어머님,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며느리가 내민 서류에는 김영숙 74은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250억 원. 남편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치매 검사, 보험 변경, 서류 대리 작성, 관리해야 할 노인으로 규정하며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던 그 노인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집 안바닥에 일부러 남겨진 물기, 30분 늦게 신고된 사고, 5억 원의 보험금, 그리고 손주의 몸에 남은 보라색 멍 자국. 영숙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은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얼굴로 신발을 신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정훈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방 안에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분명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작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지만 뒤에서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리모델링 업체가 올 시간이 되었는지 시계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는 순간 그녀의 오랜 시간이 하나의 문장처럼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선 영숙의 손에는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쫓겨나는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이상하리만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영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메모장에 정리된 몇 줄의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한 채, 경기 외곽 재개발 토지세 필지, 금융 자산과 현금성 자산. 그 아래에는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50억 원. 영숙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숙은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머리, 수수한 옷차림, 작은 체구.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손에 쥔 휴대전화 속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영숙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캐리어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환했지만 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영숙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 장을 보러 가는 주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그 누구도 영숙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나가는 노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영숙은 캐리어를 들고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며느리와 손주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영숙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 뒷자리에서는 학생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에게 이 아침은 하나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250억 원. 그 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직 영숙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속에는 40년의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련해둔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영숙은 창가에 섰습니다. 강물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자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한 채 78억 원, 경기 외곽 재개발 토지 3필지 162억 원, 금융 자산과 현금성 자산 10억 원, 총 자산 약 250억 원. 이 숫자들은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몰랐던 영숙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날짜와 취득 경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단순한 자산 목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26에 결혼해서 남편 집으로 들어갔던 날, 영숙은 살림을 맡았지만 돈을 관리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관리했습니다. 영숙이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하면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돈 이야기는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욕심이 많아. 그 말이 무서워서 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투자는 사치였고 여자가 돈 이야기를 하면 욕심 많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숙은 아껴 쓰고 남은 돈을 몰래 모았지만 그 액수는 언제나 작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전환점은 36살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영숙이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8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런 큰 돈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악력 속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던 것입니다. 딸이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800만 원은 돈이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승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조용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영숙은 거실 한쪽에 앉아 신문 경제면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수익률. 그러나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영숙은 부동산 투자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책 속에는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세계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영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800만 원 중 7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 외곽의 허허벌판 땅 한 필지를 샀습니다. 당시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논밭과 야산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땅을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달랐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 지역을 개발 예정지로 검토 중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믿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알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계약서를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허허벌판이었고 개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땅을 잊어버렸고 영숙조차 가끔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땅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그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 시간 동안 영숙은 계속 공부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빌려 읽고 라디오 경제 방송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영숙이 5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신문 일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정부가 서울 외곽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도로가 뚫리고 택지가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숙의 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땅값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700만 원에 샀던 땅이 3억 원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외곽의 땅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2필지였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곳, 그러나 언젠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곳. 영숙은 그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팔고, 사고, 기다리고, 다시 팔고. 10년이 더 지났을 때 그 금액은 3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 총 자산은 25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영숙은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지금 그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집안의 시선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영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웃음을 보였지만 이제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조차 뜸해졌습니다. 대신 미정은 영숙을 관리해야 할 노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은 식탁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치매 검사 안내문이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리 검사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미정은 동행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영숙은 모두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진료실을 나오며 의사에게 따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자주 헷갈려 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도 잘 잊으시고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요양상담 전화가 걸려왔고 그 다음 주에는 보험 변경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서류에는 영숙의 서명란이 있었지만 내용은 영숙이 직접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보험료 줄어드는 거예요. 영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명하기 전 서류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의 판단력을 문제 삼는 기록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난 뒤였는데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숙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영숙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숙은 신음을 내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미정은 영숙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수건 가져올게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20분이 지나서야 미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숙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단순 낙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시각은 명백히 늦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0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영숙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날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 남편은 거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영숙은 즉시 신고하려 했지만 미정이 말렸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다시 전화를 들려하자 미정은 또 말렸습니다. 결국 신고는 1시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보험금 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령인은 미정이었습니다. 영숙이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 사고 이후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는 동안 영숙은 집안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친정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얇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만 넘기면 끝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대출은 어떻게 하고? 보험금으로 정리할 수 있어. 걱정 마. 그 대화 속에서 영숙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개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사를 나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정리된 물건들로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잠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자 현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현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눈은 문 쪽을 향해 경계하듯 굳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자 현우는 움찔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소매 아래로 보라색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팔 안쪽, 손목, 그리고 다리까지. 아이의 몸은 어른이 남긴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더 무서워할까 봐였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겪어본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폭력은 시어머니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현우를 재우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의 멍 자국, 병원 기록, 보험 서류, 모든 것을.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영숙은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사설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상담을 예약하고 다음 날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병원 기록, 보험 서류, 신고 시각이 기록된 문서들이었습니다. 탐정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고 방치네요. 신고 지연 시각이 30분이 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사망 당시 기록이었습니다. 신고 시각, 병원 도착 시각, 그리고 보험금 지급 내역. 5억 원. 탐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패턴이 동일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자 현우의 팔과 다리에 남은 보라색 멍 자국들이었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동학대입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탐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가 한 번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탐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금융거래 내역, 친정어머니와의 통화 기록 분석, 그리고 보험 변경 서류의 수령인 정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쫓겨나 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가장 크게 드러날 무대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무대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달 뒤 영숙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제작진이었습니다. 시니어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70대 여성의 40년 투자 성공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방송 녹화는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영숙은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디까지 드러낼지. 그리고 방송 당일 영숙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행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40년 동안 투자를 이어오신 비결이 뭔가요? 영숙은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도 컸을 것 같은데요.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족은 제가 투자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했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건넨 800만 원, 허허 벌판이던 땅, 20년을 기다린 시간, 그리고 결국 얻게 된 결과.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현재 총 자산 약 250억 원. 스튜디오는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방송은 그날 밤 9시에 전파를 탔습니다. 같은 시각 아들 정훈과 며느리 미정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정훈은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잖아. 미정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막이 뜨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산 250억 원. 미정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관리하려 했던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영숙은 방송 다음 날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방치 기록, 신고 지연 시각, 보험금 서류, 금융 흐름 분석, 통화 기록, 그리고 손자 현우의 상처 사진까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험 사기, 사고 방치, 아동학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미정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박미정 씨 보험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훈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경찰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정훈은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정훈은 어머니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정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훈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우의 팔에 남은 멍 자국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정훈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실격입니다. 제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영숙도 출석했습니다.
미정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신고 지연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아동학대 사진.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없이. 미정은 법정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을 뿐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조용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 다리 위로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커피 끓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자 현우였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불 속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줄어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정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현우를 데리러 왔고 함께 공원을 걷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이제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정훈은 현우를 데리고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영숙의 자산은 여전히 250억 원이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이었고 아들의 책임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누군가에게 관리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영숙이 40년 동안 쌓아 올린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영숙은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진실이 드러난 날, 그리고 며느리가 연행되던 날. 그러나 그 기억 속에서 영숙은 복수의 쾌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복수를 위해 진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겨졌던 삶을 세상에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탐욕을 가장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지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형기는 4년이었습니다. 정우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영숙은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며칠 전 영숙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미정이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미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영숙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허허 벌판이던 땅이 재개발 지역이 되기를, 아무도 관심 없던 투자가 결실을 맺기를. 그러나 진짜 기다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는 가족. 그것이 영숙이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짜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손자는 웃고 있었고 아들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현우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밌어요. 같이 볼래요? 그래, 같이 보자. 영숙은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림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책 속에는 숲속 동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거실에는 평온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숙이 지켜내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250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800만 원을 건네며 말없이 미소 짓던 그 얼굴.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목적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영숙은 그 가르침을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손자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긴 기다림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찾고 싶었던 것을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글을 창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